제 목소리가 들리신가요? 네, 들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의 문혜준 대표고요. 저는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 여성 장애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여성장애인의 건강권의 현 주소에 대해서 현장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장애인 건강권법이 없었던 시절에 저희들은 어떻게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기관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환이 보이시나요? 네. 저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을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우리 사회에서 그 여성장애인들이 차별받고 소외되는 그런 상황들 앞에서 당사자들이 당당하게 권리를 찾고 또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조직한 그런 여성장애인 인권운동단체입니다. 전국의 11개 지부와 1개의 회원단체로 구성이 되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님, 지금 자료가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잠시만요. 저는 자료가 보이는데요. 예. 제가 네, 잠시만요. 다시 한번 화면 공유를 눌러보도록. 네. 보이신가요? 네, 보입니다. 네네. 저희 그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전국의 11개 지부와 1개의 회원단체로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부설 기관으로 그 여성장애인들의 그 가장 취약한 부분이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의 대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성폭력 상담소라든지 가정폭력 상담을 하는 통합상담소 그리고 그런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피해자 보호 시설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자립생활 운동의 일환으로 자립생활 센터들을 지부에서 운영을 하는 곳도 있고 또 요 근래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면서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그런 지부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화면이 잘 넘어가지를 않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컴맹이라서. 네. 죄송합니다. 이거 넘기는 게 잘 안 되네요. 페이지가 안 넘어가요. 페이지 좀 넘겨주실래요? 죄송합니다. 네. 아까는 잘 넘어갔는데. 네, 대표님 전체 화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체 화면으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어떡하지? 이게 대표님 F5 네. 한 번만 눌러주세요. F5를 네 눌렀는데 안 되고 있어서 그러거든요. 죄송합니다. 슬라이드 한 번만 눌러봐 주시겠어요? 슬라이드를요. 죄송합니다. 슬라이드. 네, 대표님 네. 슬라이드입니다. 이제 됐나요? 네, 됩니다. 네네네. 아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주로 이제 여성장애인들의 교육이라든지 역량 강화 활동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정책 개발이라든지 연구 활동, 그다음에 폭력 근절 활동, 또 건강권이라든지 모성권, 노동권 관련한 확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연대 활동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성 장애인들의 권리 확보를 위한 법률의 어떤 재개정 활동도 저희들이 열심히 주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강의보다도 이 컴퓨터 움직이는 게 더 둔해서 굉장히 긴장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장애인 이제 건강권법이 이렇게 제정이 되면서 많은 변화들이 저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장애인 건강 증진에 꼭 필요한 법률로 2017년도에 장애인 건강권법이 이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장애인의 어떤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과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그리고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제정된 법률인데요. 그 법률에는 뭐 주치 제도라든지 의료비 지원, 또 건강 보건의료센터 설치 등이 이렇게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기초 통계가 굉장히 취약한데요. 장애인 관련 국가 승인 통계가 17가지가 있는데 주로 복지나 고용에 관련된 그런 항목들이 대부분이고 보건이라든지 의료 항목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미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의 어떤 건강 수준이라든지 의료 이용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립재활원이 2016년도부터 장애인 건강 통계를 발간을 해서 장애인들의 건강 현황을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었는데요. 국가에서도 이런 장애인 건강 통계의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공신력 확보를 위해서 국가 승인 통계를 이제 추진해서 국립재활원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장애인 건강 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장애인과 그 비장애인 간의 그 건강권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 건강보건 통계를 통해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정책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또 장애인에 특화된 건강증진 및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단편적이거나 개별적으로 구성되어 오던 그동안의 장애인 건강 관련 데이터를 통합해서 국가 단위의 장애인 건강 통계 및 지표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게 되면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건강검진 수급률이라든지 질병의 양상, 또 의료 이용, 사망 현황 등을 통해서 장애인의 그 건강 그 영역별 제도를 마련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등록 장애인 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관련 쪽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018년도 보건복지부 통계상 등록 장애인 수는 260여만 명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여성 장애인이 109만 명 정도로 전체 장애인 수의 42.1%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남성 장애인보다 여성 장애인이 수치상으로 등록 수가 더 낮은가 저희들이 고민을 해봤더니 아무래도 그 정보 접근성에서 여성 장애인이 그만큼 더 취약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유추해 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검진 수검률을 2018년도를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일반 검진이라든지 암 검진이라든지 구강 검진에서도 비장애인과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급률이 63.7%로 비장애인보다 12.9%가 낮게 이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평생 건강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반 건강검진이라든지 암검진, 뭐 구강검진 등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굉장히 저조한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장애 유형이라든지 중증도 또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어떤 차별화 전략이라든지 정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애로 인한 동반 질환 등도 높기 때문에 예방 의료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수급률이 더 낮다는 것은 결국 국가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건강 검진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이제 조사해서 살펴보니까 교통편이 불편해서 또는 건강검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그리고 건강검진 그 기관에 갈 때 동행할 사람이 없어서 또는 의료기관 자체가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또 의사소통의 어려움
뭐 건강검진에 대해서 잘 몰라서 등의 주요 원인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이 또 더 수급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이제 고민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가부장적이다 보니까 여성 장애인은 여러 권리 영역에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장애인 그 실태 조사에서 교육권을 살펴보니까 초등학교 이하가 57.8%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교육에서의 그 배제와 차별이 결국은 사회화의 부재로 이어지고 또는 그 노동시장의 진입을 가로막거나 각종 그 권리에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사회 환경이 결국은 건강권에도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한국여성장애인연합에서는 전국 지부와 함께 굉장히 취약한 여성 장애인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전남 지부의 사례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이제 저희 전남 지부의 회원들의 건강권을 저희들이 좀 살펴봤더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고요. 무조건 참고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시급하게 건강보험공단과 연계를 통해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또 의료비를 굉장히 여성장애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권에서 배제를 통해서 경제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빈곤하게 살고 계셔서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 그런 병원들을 연계를 했습니다. 그런 후에 여성장애인 당사자들에게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상담을 했고요. 또 집에서 병원까지 이동 지원과 또 병원 내 동선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힘들어하세요. 장애가 있는 분들이. 그래서 병원 내에서 이동 지원 그리고 또 배우시지 못하시다 보니까 병원에서 주는 그 문진표 작성도 현장에서 보니까 너무 힘겨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진표 작성이라든지 또 진료실 안에 같이 동행을 해서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전문 용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해하고 설명해 드리는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사례들이 저희들이 취약하지만 어떻게든 여성장애인 당사자 단체다 보니까 여성장애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던 사례들이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휠체어라든지 이런 목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은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또는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다든지 만무 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너무나 많은 고충을 가지고 계셔서 병원을 그냥 가시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 단체에서 지원을 했고요. 가운데 그림은 수화통역사가 의사 선생님과 또 여성장애인, 청각여성장애인 당사자의 소통을 지금 돕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지원을 통해서 해마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저희 기관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들의 그 건강검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병원 시설이라든지 의료 장비 등이 여성 장애인 몸에 맞는 그런 맞춤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장애 친화 검진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고요. 전국적으로도 장애 친화 검진 센터가 설립이 돼서 지역 간의 격차도 이렇게 해소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 장애인에게 특화된 그런 검진 체계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의 이제 다빈도 질환을 이렇게 쭉 비장애인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동반 질환을 국립대학원에서 조사한 걸로 이렇게 보시면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저희 전국지부에서 나온 여성장애인 회원들의 동반 질환을 좀 살펴봤더니 저신장 장애인 같은 경우는 척추측만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고충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느끼지 못하시다가 나이가 드시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수술을 하시는 분을 몇 분을 봤고요. 그래서 굉장히 식이요법을 통해서 몸무게를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는 그런 상황들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
정신과적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우울이라든지 불안 등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도 제가 많은 상담을 했고요. 척추장애인 같은 경우는 폐 관련 질환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 있었고요. 또 척수장애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욕창과 신우신염 이런 걸로 인해서 염증약을 많이 먹고 있는 그런 장애 유형이었습니다. 지체장애인 같은 경우는 뭐 무릎 관절증이라든지 어깨병변 이런 걸로 굉장히 관절장애가 많아서 수술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그 장애가 강화되어 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장애인의 이제 만성질환 유병률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을 살펴보면 2배, 1.8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장애인이 이만큼 수치가 높게 나오는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성별, 정신과적 질환 현황도 좀 살펴보면 남성이 됐던 여성이 됐던 장애인 같은 경우가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장애인 중에서도 남성 장애인과 여성 장애인을 비교했을 때 여성 장애인이 정신과적 질환 현황이 굉장히 수치가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출산 현황을 보고 싶은데요. 이거는 전국적인 상황인데 비장애인에 비해서 출산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저는 이제 전남의 사례를 가지고 굉장히 이제 저희가 실태 조사를 모성권 관련해서 했는데요. 전남은 1년에 한 100여 명 정도가 출산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역적으로 취약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사례가 나올 건데 그런 부분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성 장애인의 어떤 건강권 관련해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은 여성 장애인 같은 경우는 여성 장애인 몸에 맞는 그런 의료 장비가 없습니다. 산부인과든지 어느 병원을 가든지 비장애 여성의 몸에 위주로 이렇게 병원들이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편의시설 자체가 부재해서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궁암 검사를 중증의 휠체어 여성 장애인이 받고 싶을 때 높낮이가 이렇게 조절되는 의료 장비가 있습니다. 근데 전남에는 그런 곳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유방암 검사 같은 경우는 만모 촬영이라고 해서 일어서서 하는 그런 검사가 있습니다. 근데 휠체어를 타고 있는 여성 장애인은 이 검사가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초음파 검사를 하는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직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증의 여성 장애인의 경우에는 병원이 굉장히 물리적 접근성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각종 여성 질환에 대한 어떤 건강 진단과 관리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남의 그 장애 친화 산부인과가 거점별로 4곳이 이렇게 설치가 됐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저는 장애 친화 산부인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들어진 계기는 중증의 그 휠체어를 차고 있는 척추 여성 장애인이 임신을 했는데 지역의 산부인과를 찾았을 때 고위험 산모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이렇게 진료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강주에 있는 병원까지 종합병원을 찾아다니는 그런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또 이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가기까지가 기차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저희들은 우스갯소리로 산 넘고 물 건너서 진료를 받으러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어려움을 직면하고도 끝까지 해내서 결국은 출산을 2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상담을 통해서 전남에도 장애 친화 산부인과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전남도와 정책 협의를 통해서 4곳의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를 만들었습니다. 도가 자체 예산을 통해서 의료 장비를 8개 정도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줬고 편의시설 또 진료실 자체가 뭐 전동 휠체어든 어느 것이든지 들어가서 의사와 함께 여성장애인 당사자가 자기 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진료실을 넓히는 그런 공사들을 통해서 저희가 거점 산부인과를 설치를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들이 여성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병원 갈 때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어려웠느냐라고 물었더니 접수에서부터 어려웠다. 중증의 여성장애인이 임신해서 병원을 가면 왜
여성장애인 임신해서 왔을까 하는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는 거기에서부터 차별의 시선을 느꼈다고 얘기를 해서 전 의료진을 대상으로 제가 인식 개선 교육을 먼저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의료 장비 또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모두 갖출 수 있도록 해서 장애치나 산부인과를 4곳을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출산 후에도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여성장애인이 조리를 할 수 있도록 2개의 공공산후조리원도 설치를 했습니다. 네. 장애인의 의료이용 현황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의료이용 그 현황을 살펴보면 그리고 또 장애인 중에서도 성별로 의료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 장애인이 남성 장애인보다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수치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이런 의료 이용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비장애인보다 의료 이용률이 높고 또 여성 장애인이 남성 장애인보다 입내원 일수가 훨씬 높은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되기 때문에 뒤에 부분에 보시면 이제 진료비하고도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진료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진료비 규모를 한번 살펴보면 비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4.1배나 높습니다. 네. 그렇다면 장애인 중에서도 성별로 살펴볼 때 여성 장애인이 훨씬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진료비는 14.7%로 장애인들을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등이 발생하고 있어서 위험 요인에 따른 지원 대상군을 선정해서 관리가 필요하다. 즉 장애 정도나 또는 장애 유형, 연령, 성별에 따라서 고려해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평균 연령 및 사망 시 평균 연령 추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장애인의 이제 조사망률 부분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나왔듯이 수급률 장애의 10% 정도가 낮습니다. 장애인이. 그리고 사망률을 여기서 살펴보면 전체 인구보다 4.9배 높은 걸로 이렇게 조사되고 있고요. 또 맨 밑에 보면 장애인의 자살률도 전체 인구에 비해서 2.5배 정도 높은 수치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건강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만 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전반적으로 장애인의 어떤 건강검진 이렇게 수급률에서부터 사망률까지 봤을 때 너무너무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확 눈에 들어오실 것 같고 남성 장애인보다 저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게 또 여성 장애인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여성 장애인의 어떤 건강권 현황을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 장애인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여성 장애인에 대한 어떤 차별과 어떤 편견 같은 게 없어져야 하고요. 임신에서 출산 과정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그런 의료기관 접근할 때 또는 건강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했을 때 이런 모든 부분이 원활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치나 산부인과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공공산후조리원도 또 설치돼서 여성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편의시설과 함께 무엇보다도 그 여성 장애인 회원 중에는 애를 출산하다 장애를 입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후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알아봤더니 산후조리원의 프로그램들은 모두 비장애 여성에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성 장애인에게 맞는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나오겠지만 비장애 여성보다 여성 장애인이 제왕절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출산을 할 때 의사 선생님께서 저의 어떤 몸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무조건 제왕절개를 해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야만이 신생아와 산모가 위험하지 않다고 했는데 또 어떤 의사 선생님이 저를 나중에 보시더니 충분히 자연분만도 가능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저는 제왕절개를 권해서 그 수술을 해서 출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복도 더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된 게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여성장애인 지원,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만모 촬영 같은 경우를 할 수 없는 여성장애인이 초음파를 했을 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해서 초음파 촬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만성질환 관련한 진료 시에도 의료비가 지원이 돼야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여성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정책 수립이 되어야 될 텐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건강 통계, 그 데이터 구축이잖아요. 그래서 뭐 여성 장애인의 임신 출산에서 그런 관련한 통계, 또 제왕 절개율이라든지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률이라든지 질병의 양상, 또 여성 장애인의 평균 수명, 또 갱년기 여성 장애인의 어떤 양상,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통계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의 편의시설 설치를 통해서 여성 장애인에게 맞는 운동 프로그램, 유형별로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여성 장애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여성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애국된 인식 개선이 장애 친화 그런 사회로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되게 이제 어려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가부장적이다 보니까 여성 장애인은 더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식의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성 장애인이 임신을 하면 왜 애를 낳는지 유전될까 봐 굉장히 보호자에서부터 모든 분들이 낳지 않아야 된다, 유전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또 가지고 있고, 또 여성 장애인의 어떤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부분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 개선은 굉장히 여성 장애인에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여성 장애인의 건강권이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강의안은 마무리를 했고요. 우리 담당 선생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2가지 해주셨는데 중에 여성 장애인에 대한 지원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한 가지가 뇌병변 장애인의 월경전 증후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꼭 어떤 장애 유형을 떠나서 모든 여성이 겪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월경전 증후군은 뭐 호르몬의 불균형에서 올 수도 있고, 뭐 스트레스라든지 운동 부족, 뭐 식습관의 문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제가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리 기간이 다가오면 각종 통증이나 이제 기분 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지만 생리가 시작되면 이런 것들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가지수만 해도 150여 종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신체적인 어떤 특징도 나타나고, 뭐 요통이라든지 복부 팽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나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우울하다든지 불안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 있고, 저는 개인차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장애 유형을 떠나서 되게 여성 장애인이 이런 월경전 증후군을 많이 겪는 경우도 상담이 되어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의료진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월경 주기에 따른 그 개인마다 증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들을 좀 메모를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과 함께 논의를 해서 진통제 같은 것을 먹는 방법도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또 너무 그렇게 심하지 않은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뭐 적절한 식이요법도 가능하다고 해요. 뭐 카페인 성분을 줄이고 뭐 야채나 콩 같은 섬유소를 많이 섭취하면 우울감 같은 게 이렇게 감소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또 그리고 뭐 규칙적인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의료진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강의는 준비를 됐거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강연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Q&A 창에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여성 네네.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중요한 점들을 잘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현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만들어가야 할 점들에 대해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왔는데 답변 한번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국적으로 장애티나 산부인과가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다음에 해마다 홀수, 짝수 이렇게 해서 여성 장애인 스스로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교육이라든지 훈련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또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Q&A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인터넷으로 줌으로 강의를 처음 해보다 보니까 긴장을 해서 말을 빨리 해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질의사항이 더 없으시다면은 네. 여기서 그럼 지금까지 경기도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서 주최하는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제화 상반기 교육을 모두 끝났습니다. 강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교육이 끝난 후 문자로 교육 만족도 조사 링크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교육 만족도 조사지까지 모두 종료해 주신 교육생분들께 메일로 수료증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육을 수강했다는 수료증은 발부가 되지만 사회복지사 필수 교육 시간 인정은 되지 않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과 강연해주신 모든 강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